통일 사절단을 친절히 맞이하여 준 데 대하여 사회를 표합니다. 북한예술단과 선수단들의 이야기가 연일 화제인 가운데 바로 3일 전에 강릉에서 아주 뜨거운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인데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률이 200대 1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표가 200만 원 정도의 막 거래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거기 당첨된 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런 당첨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상상도 못했는데 네. 이 자리에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 설미 씨입니다. 예. 설미 씨가 그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고 오셨어요. 네,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당첨됐다고 박수 받을 만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제작진, 저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신청은 했는데 미끄러졌고요. 왜냐면 절대 그런 게 당첨될 운명이 아니에요. 네, 한 번도 저는 그런 거 당첨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20명이 넘는 우리 제작진이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시작과 동시에 다 했는데 다 안 되다가 딱 한 분이 됐어요. 이제 신청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의 동행자 중에 우리 설미 씨가 그래도 금성학원 출신이시고 간택되셨네, 간택. 간택됐습니다. 진짜 핫한데 그 네. 관현악단 무대는 어땠어요? 북한에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그런 공연을 보다가 한국에 와서 보는데 정말 익숙된 음악이고요. 장르가 익숙돼서 그냥 북한에 온 것 같았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궁금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뭐 언뜻 화면 다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설미 씨가 간 공연은 좀 느낌이 달랐을 것 다를 것 같아요. 같아요.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가서 그- 본 공연. 삼지연 관현악단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 보시죠. 멋있다. 극장 멋있구나 여기. 전 무슨 대통령 1호 행사를 하는 거였어요. 북한에서 온 1호 행사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 강원도가 추웠어요. 네, 6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 진짜 그 대통령 주머니 다 조지고요. 온 몸을 다 수색을 해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런 안전을 건가요? 위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문을 딱 여니까 평양이었어. 아, 여기 강릉센터인데 문을 열었는데 왜 평양이었냐면 저 야. 위에 빨간 글자요. 삼지연. 저 글씨. 영상을 북에서 가져온 영상을 트는구나. 글씨가 우리 글씨가 아니에요. 저 제가. 위에 저 글씨 보는데 왜 무서워요? 네, 내가 저게 우리 지옥에서 글씨가 살았댔나 아니에요. 봐요. 왜 그렇게 무서운지. 그러고 지금 옆에 있잖아요. 뒤쪽에 다 제가 봐선 보이지도원들이에요. 북한에 이제 쌍상을 모신 사람들이 바로 다른 근처에. 사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향악이 통일의 새 시대를 안아올 장중한 교향곡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우리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쁜데? 가서 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니까. 한생에 다시 없는 귀중한 시절을 이 땅에 보령 위해 금별로 새기쳐 달려가자 미래로 새세기는 푸른 땅
홍대관 씨 노래예요. 네, 쨍하고 해뜰 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제이에게 뭐 이런 것들 많이 부르고 있고. 해뜰 날은 북한에서 부르면 안 되는 노래 아닌가요? 근데 저게 다 부르면 안 되는 노래인데 북한 국민이 다 사랑하는 노래더라고요. 네. 어디 기사 보니까 김일성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라고. 김정일이도 좋아했던 노래가 많아요. 네. 아, 김정일. 아, 커튼콜. 네. 인사 마지막에. 설미 씨도 악수했어요? 네, 원래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손을 너무 자꾸 놓지 않으니까 김주영이 뭐라 했냐면 정말 덥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많이 고봐졌구나. 이렇게 잠깐이나마 보니까 나도 신청할 걸. 되게 감동적인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평이 굉장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네, 뭐 공연은 워낙 완벽했고요. 보니까 김정희 의미가 많이 뒷걸음 좀 자존심을 좀 내렸더라고요. 왜냐면 그 개사가 됐더라고요. 북한 쪽으로 조금 개사가 됐는데. 속에 뭉치니 온 세상에 돌칠 때 우리 민족 하나 되는 통일이여라. 그 설미 씨 그 마지막에 아리랑 공연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아, 어떤 감정에서? 진짜로 만감이 교차해서 울었는데요. 왜 울었냐면 나도 지금 무서운 상황에서 보고 있었고요. 내 앞에 딱 북한 카메라면 기획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를 달고. 그런데 나만 내 애를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걔네를 감시하기 위해서 선 거예요. 걔네가 인사 한 번 하는 것도 눈치를 보고 마지막에 악수하는 것도 눈치를 보는데 그거를 딱 보면서 이 감시 속에서 이런 공연을 펼쳐야 되는 걔들이 마지막에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이 내가 봤을 때는 얼마나 니들은 오고 싶겠니 여기를. 그래서 보면서 감시받으면서 공연하는 애들이 불쌍해서 울었고요, 첫째. 둘째는 쟤네가 이제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 환호하는 우리 민족 한국 국민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렇지. 박수를 앉아서 이렇게 치지 막 기립박수 하면서 통일 외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맛을 보고 간 애들이 또 지옥에 가야 되는 걔들이 너무 불쌍하고 거기에 우리 엄마가 아직 있구나. 부모님들하고 상봉 사진들이 나오면서 우리 찬양아 통일의 날 다시 만나서 저 지옥 같은데 아직 우리 엄마가 있구나. 이 사람이 또 울었고요. 그리고 또 만감이 교차. 네, 너무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연 봤으면 여기서 통곡할 사람 하나 있어요. 성희 씨예요. 성희 씨 아까 공연 잠깐 보고도 뭉클뭉클해져가지고 막 그러던데 아까 눈물 날 뻔했죠? 네. 왜 그렇게 눈물이 자꾸 나세요? 저는 지금 고향에 오빠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만납시다 하면 무언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야 그게 통일이 되면 기쁘겠는데 나는 만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빠밖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만나고 싶은 거는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시 만납시다라는 노래가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엄마하고 만나는 그런 상황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 간혹 위험하더라도 나는 모험해서라도 거기에 가서 이제처럼 나이 드신 사람들이 손목 하나 잡아보는 게 고향의 부모라든가 아니면 언니라든가 그렇게 만나는 그 감정이 남다를 것 같아갖고. 지금 사실은 제일 마음 아픈 게 다시 만나요 나올 때 뒤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나온 것 같은데 뭐 1,000만 명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예요. 1,000만이 사실 넘는다고도 그러는데 이게 참 노래만 그럴 게 아니라 좀 진짜 다시 만나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사실 설미 씨도 북한에서 그 예술 했잖아요. 삼지연 관현악단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도 그거 궁금해. 네.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김주영이라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분. 네. 걔가 통일 이어라를 그 7살 때 한국에 와서 불렀어요. 함께 부른 노래는 통일이여라. 누구였어요? 아까 혹시 만났습니까? 마지막에 아까 악수를 하고 저한테 정말 고우십니다 했던. 당신이 무엇이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보니까 모란봉악단이 이번에 모체가 현성월이 오기 때문에 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란봉악단에서는 몇 명이 안 왔고요. 모란봉악단의 에이스들은 다 빠졌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많이 연습을 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고향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참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북한을 뭐 공격한다, 뭐 어쩐다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상대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연들이 저는 정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뭐 2개월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북한에서도 내려오고 한국에서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라도 서로 교감하고 서로 그 이 갭을 좀 좁혀가는 그런 노력에서 이런 공연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길성 기자님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내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면서 아직도 저러고 있나 그 생각이 첫째 들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노래들 북한 정권이 굽해놨구나. 얼마나 평화공세가 절실했으면 목이 맸으면 북한 주민들은 알 권리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대한민국 노래를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겠나. 그렇지, 그렇지. 네. 태연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되게 가고 싶었고요. 눈물도 좀 흘리고 싶고, 그리고 좀 공연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북한 사람 여기 내려오고 남한 사람도 거기 올라가고 할 수 있다는 게 다 묘도 안 묘도 한동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북한 병원에도 이제 응급차가 없었습니다. 다치고 한 사람들을 버스에다 싣고 후송을 했어요. 완전 만병통치인 줄 알고 찾아주면 좋다고 그랬죠. 길에 이렇게 튀어가지고 다리가 날아가고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순자 발견하면 무조건 사살, 토박으로 MDL까지 갔습니다. 통일을 향해 달리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 그거 보셨어요? 네. 그거 보셨어요? 그거 장안의 화제잖아요. 요즘 아라 씨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최고죠. 막대 먹은 영애 씨에서도 연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무려 아라 씨가 드라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월화 드라마에 진출을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우도환이요. 네, 우도환 씨가 약간 관심 있는. 아니요. 두 번째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중국어도 가르치고 뭐 가정부모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가정교사. 네. 그런 와 진짜 역할이에요. 멋지다. 중국말로 이제 다 연기를 해야 돼요. 중국인 역할이라서. 엄지척. 이건 정말 우리 아라 씨한테 진짜 엄지척 한번 줘야 돼. 이거 진짜 최고네요, 최고. 제목이 뭐예요? 이만갑의 자랑입니다. 위대한 유혹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 중이고 이제 3월 달에 방영 예정이에요. 이제 이만갑에서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라 씨? 아니에요. 이만갑은 저의 집이죠. 어디 좀만 중국어로 연기하는 거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럼 민규 오빠가 너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라는 질문을 해주세요. 네. 자, 레디, 액션.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我为什么帮你啊? 我能得到什么呀?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돼? 그럼 나 뭐 얻는 게 뭐 있어? 뭐 이런. 걱정했거든요. 아라 씨가 대사를 제대로 외울까? 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완벽한데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가 있는데 저는 대사할 때는 절대 막 그런 게 없어요. 흐름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흐름만 이제 외워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네네네도 중국 사람처럼 했다. 약간 네. 시. 아라 씨, 네. 연기 좋았습니다. 아 정말 앞으로도 드라마 연기 많이 도전하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자, 이번에는요, 이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시작된 평창 대회 소식입니다. 예.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금성학원 출신 설미 씨, 삼지연 관현악단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북한에 있으면서 삼지연 관현악단은 처음 들어보고요. 이번에 평창 대회를 맞으면서 특별히 북한에 이제 제 생각인데 모체로는 모란봉 악단일 거고요. 관현악단이라서 조선인민군 협조단의 관현악대가 합류해서 오지 않을까. 평양의 국립악단들 중에서는 최고의 멤버들로 소집이 돼서 잠깐 소집돼서 오는 악단인 것 같습니다. 삼지연 악단은 만수대 예술단처럼 만들라라는 김정일의 그 교시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인원이 되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청봉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봉악단도 관현악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여기 삼지연 악단에다가 통합을 해서 인원이 이렇게 확대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해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지연 악단이 과연 어떤 악단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내가 불렀던 노래인데. 클래식만 하는 악단이 아니네. 언더더씨 아니야, 언더더씨? 지금 대단한 그림 봤어요. 아니 근데 모란봉 악단처럼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악단은 좀 봤는데 이렇게 관현 악단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김혁 씨, 네. 이번에 평창 대회에 굳이 모란봉 악단이 아닌 이런 삼지연 관현 악단을 보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삼지연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새겨진 상징적인 의미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북한 사회 내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이 되는 백두혈통이라는 과정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보천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삼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당시에는 보천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혈통성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여줬다면 김정으로 넘어오면서 혈통에 연결된 김정은 체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환으로 삼지연 악단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뭐 그런 뭐 디즈니 음악 이런 거 연주하면 원래 안 되잖아요. 북한에서 개인이 연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악단이 연주해도 되나요? 그거는 이미 좀 익숙한 곡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는 좀 덜 익숙할 수 있겠지만 그 평양의 그 교육문화 그 만수대라는 추가 채널이 있습니다. 그 만수대라는 채널에서 그 백설공주와 뭐 일곱 난쟁이 그런 거를 저도 평양에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한테 저런 음악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치원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보내준 선물 동화 전집이라 해가지고 뭐 백설공주, 뭐 101마리의 뭐 강아지 뭐 이런 것들이 유치원에 비치돼 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익숙하게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또 노래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안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삼지연 관현악단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이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분들이 올지는 모르니까. 삼지연 관현악단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며칠 전에 한국에 왔다 갔던 그 현성월. 그분이 옛날 삼지연 관현악단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번에 그 삼지연 악단을 이끌고 오는 그 삼지연 악단의 단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성월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현송월. 우리가 뭐 현송월 얘기 가끔 했었고 그렇지만 가끔 했지만 예. 요즘 뭐 하루에 한 100번 정도 들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이미. 예. 최근 현송월 패션부터 뭐 외모까지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현송월 얘기 가끔 해봤지만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고운 여성 유현주 씨가 현송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고분 보도원 유현주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여성은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한 현송월. 그녀가 마신 아메리카노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저 유현주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현송월. 1972년생이냐 1983년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봤을 땐 47세라고 하기엔 동안이고 36세라고 하기엔 어쨌거나 그녀의 진짜 나이는 아직까지도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경력을 보면 1994년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해 1995년도부터 왕재산 경음악단, 보천보 전자악단, 모란봉 악단을 거쳐 예술인으로 이름을 알린 현성월. 이후 준마처녀로 유명세를 타며 김정일 눈에 들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힘을 한껏 받아서일까요? 현송월은 노동당에서 한 자리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현송월의 리즈 시절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모두 영상으로 보시자요. 현송월이에요?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처녀래요. 랄랄랄라라 날 보고 준맛 처녀래요. 나는 진짜 오해한 게 네.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저게 줌만 줄 알았어요, 처음에. 준마? 줌마. 그러니까 아줌마인데 처녀 같다고 하는 진짜 처음에 그러니까 하도 여기서 불러가지고 줌마 처녀 많이 불렀잖아요. 네. 난 그게 줌만 줄 알았어, 처음에. 아줌마 같은 처녀? 그 원래 준마 처녀는 무슨 뜻이에요? 말을 타고 달리는 처녀. 말보다 더 빠른 게 준마. 준마예요. 좋은 의미예요. 나보고 준마 총각이래 뭐 이런 것도. 아니 옥별 씨, 혹시 현송월 북한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노래는 많이 들어봤어요. 모른다고요, 현송월을? 근데 이름은 모르는데 얼굴은 많이.
북한에서 현성월이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지금 자꾸 그러는데 현성월이보다 유명한 가수가 많았기 때문에 현성월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현성월보다 유명한 사람이 누군데요? 네? 조내용이도 있고요. 김광숙이, 염청, 염청. 조구마 이때 염청 이 여자가 나올 때 이제 현성월이랑 같이 있을 때 악단들 중에서는 사실 기본 멤버가 아니었어요. 나는 더 유명했던 멤버들 하나겠다. 예. 네, 맞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단장이 되면서 모란봉 악단이 되면서 김정은 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저 여자를 띄워줘서 그런 거지. 현성월은 뭐가 유명하냐면 중마천녀 노래가 유명하지.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오늘 알았어요. 네. 그럼 중마처녀를 여러 명이 부른 게 아니고 저기 현송월 노래예요? 네. 이게 그거네. 현송월 노래요? 은하철도 9구가 유명한데 김국하나 씨가 부른 거 모르는 것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북한에서 현성월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중마천녀 노래가 유명해지 그 현성월이 되게 유명하지 않았어. 근데 작년에 중국에 가서 뭐 3일을 앞두고 패스를 하는 바람에 뭐 와들짝 하고 떠들었지. 그래 저런 여자가 또 있었던가? 뭐 진짜 기억도 없어요. 저도 의아했던 게 단장으로 오려면 음악을 전공해서 악기도 하고 악보도 보고 지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용 전공했고 노래했던 사람이 어떻게 단장으로 올까? 무용도 아니에요. 네? 무용도 아니에요. 가수예요 그냥. 그냥 가수. 예. 아니 근데 나이도 36세에서 47세면 이게 무슨 오차가 넓어 오차가. 오차가 너무 넓어 무슨 아니 연예인들도 한국 같으면 다 그냥 바로 나이도 다 알고 그럴 텐데 11살. 왜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어요? 저게 36세라는 건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인민학교 4학년 때였나? 그때면 한 11살, 12살 때라 말입니다. 근데 왕재산 그 CD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CD를 넣으면 이렇게 녹화기 해갖고 틀지 않습니까? 그럼 현성월이 노래가 아까 그 노래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대 찾아오신 친애한 원수님. 제가 기억합니다 이 노래를. 근데 그때 95년도란 말이에요. 맞아. 95년도 그때 원한의 20대 인군 초반일 거란 말입니다. 20대 아니면 20대 24. 초반. 근데 지금 2018년도입니다. 어떻게 36세가 역시 제가 봐도 제가 71년생인데 72라면 말이 돼요. 맞아. 72라면. 그 사실 저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왜 이렇게 악단에 힘을 쓰냐면은 북한에서 음악인들 같은 경우는 북한의 그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선봉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단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성월 같은 경우는 김정은에게 아주 충성분자예요. 그리고 당가 수령의 핵심 충성분자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중국의 모란봉 악단이 공연을 갔었어요. 가서 그 공연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국 측에서 배경 화면에 미사일 쏘는 장면이 나오는 거를 좀 삭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현성월이가 그때 한 말이 우리는 원수님의 그 업적을 한 점도 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연 시작하기 3시간 전에 북한으로 다 철수해버립니다. 뭐야? 아마 그 사건이 김정은한테 상당히 각인됐을 거예요. 보면서 이 친구는 외국에 나가서도 정말 나에 대한 그런 신임과 충성심이 아주 두텁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을 얻어서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현송월이가 뭐 김정은의 옛 애인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으면 정작 부인인 이설주는 정말 현송월을 싫어할 것 같은데요?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예술하다가 오신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같은 예술 부분에 종사했기 때문에 친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각별하게 친동생을 챙기듯이 이설주를 챙겼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가까운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설주가 설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 현송월을 대신해서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둘이 친하다. 예, 둘이 친하면서 그럴 것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이설주를 소개한 중매꾼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름 없던 가수였어요. 그죠? 정치적인 이런 그 입지 같은 것도 전혀 없었던 이런 정말 일개 그냥 가수가 어느 순간에 모란봉 악단 단장이 되고 북한의 230여 명밖에 안 되는 최고 그 위원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까지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북한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네.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퀴즈로 또 준비했습니다. 김일중 아낭 나와주세요. 네. 자, 제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키워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모든 키워드가 연상하는 단어는 과연 무엇인지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베이징?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베이징. 자,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통일냄비? 통일냄비. 통일 다음에 냄비. 쓰는 거?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자, 북한의 군사 요충지입니다. 오. 어딘지 모르시겠죠? 네. 지도만 보고 어딘지 모르시겠죠? 그냥 산 같네요. 냄비 속에 매생이 꼭 끓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도입니다. 예, 지도예요. 자, 네 번째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와. 월급 15만 원. 월급 15만 원? 예, 월급 15만 원. 아, 이건 자, 과연 이 네 가지의 공통되는 연상. 통일 냄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주방장 아니에요? 주방장? 주방장이요. 베이징 덕을 끓이는 통일 냄비에 끓여가지고 아, 예, 예. 월급이 15만 원이야. 아, 베이징 덕을 통일 말이 냄비에 돼. 끓여서. 근데 군사 요충지? 거기다 이제 배달 가나요? 아니 거기 있는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오리를 제가 오는 거지. 군사 요충지에 있는 오리를. 야, 상당히 그럴싸한데 틀렸습니다. 나는 아. 세 개는 알겠는데 베이징에서 헷갈린다. 취사병 아니에요? 취사병? 취사병. 네. 북한 취사병. 베이징은 뭐야? 취사병이나 베이징 요리사랑 덕. 똑같지. 베이징에서 유학하고 오나 보다. 그렇지, 그렇지. 취사병이. 중국 요리 배워온. 예. 야, 이게 베이징이 힌트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나 진짜 베이징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 베이징 나머지는 때문에 좀 알겠는데.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정답을 먼저 공개해드릴까요? 개성공단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의문점이 풀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베이징이 그 뭐야? 키워드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이 베이징은요, 바로 개성공단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이 공업지구 건설을 합의를 베이징에서. 맞아. 예.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유. 다들 이제 베이징 덕만 떠올리시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베이징 하면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졌구나. 예, 이해해 주시고. 자, 두 번째 키워드 통일 냄비입니다. 통일 냄비부터는 이제 잘 아시겠죠? 예, 2004년 개성공단에서 제일 처음 생산된 제품이 통일 냄비라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개성공단에서 이제 식기와 의류를 비롯해서 각종 제품들이 생산이 됐었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의 70%가 메이드 인 개성공단. 예. 진짜? 네네. 자, 세 번째 키워드. 자, 바로 이 지도죠. 북한의 군사 요충지. 사실 개성이 처음에는 북한의 군사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3대 남측 루트로 엄청난 전략적인 요충지였는데 자,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이제 사단을 후퇴를 시키죠. 여기 원래 중간에. 포가 있는데 저 포. 예,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남북 관계의 화해 무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 요충지가 또 되는 개성공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만 원. 이제 월급 15만 원이죠. 예.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최저 70달러, 평균 임금 140달러로 한 달 15만 원 정도 그거 하나씩 나눠주세요. 지급이 됐다고. 자, 자, 세뱃돈. 예, 15만 원. 나만 해. 그래 말아 이거. 남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노동자를 활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15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로의 경제를 위한 공간이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작은 통일을 이루었던 곳 개성공단. 바로 그 개성공단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무려 11년 동안 개성공단 내에서 근무하면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에서 일했던 김지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진짜. 초창기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11년 동안 남북협력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북한 근로자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보고 듣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서 11년이나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신데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것만큼 그만큼 개성공단이 복잡했다는 겁니다, 남북. 개성공단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가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권과 같은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방문 등록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수 통행증을 또 발급받습니다. 따로 받아야 되는구나.
면허증 같은 건가요? 아니면 차에만 다니는? 아닙니다. 차량이 차에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된 차량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외국에 나갈 때 여권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느 나라 통하고 이 북한만은 또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장기 체류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받거든요. 그럼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예, 북한에서 거예요? 만든 예. 겁니다. 장기 체류 등록증이면 어느 정도 체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영주권 같은 거군요. 예, 그런 거죠. 그럼 매일 집으로 안 오고 거기서 자도 되는? 예, 거기서 뭐 한 달, 뭐 2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공단 밖으로 나가진 않는 예, 거예요. 공단 밖으로는 못 나가죠. 근데 저희가 최대한은 많이 있어서 2달 정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수단 등록증이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아이고. 남한에서 들어갈 때는 남한 통행증이 있고요. 또 이걸로 달아야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운전면허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서는 그 북한 땅이기 때문에 남한의 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가 없다 해서 북한에서 발급해준 운전면허증입니다. 여기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에서 그렇게 발행한 그런 운전면허증입니다. 따로 운전면허 시험을 북한에서 보신 거예요? 보지는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보여주면 거기에서 이제 이 발행하는 대금만 지불하면 이것을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타고 다니면서 북한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제 하고 자랑. 그리고 우리 차량이라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게 황색 깃발을 꽂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붙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 깃발을 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요게. 북한 변호판이에요. 여기는 이제 둔 법칙이 하나 되니까 임시를 림시라고 그러겠죠. 림시 번호. 요거를 해가지고 앞뒤에 다 우리 번호판을 가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간이 처음에 1년이었는데 2년에 이제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보여주셨던 그 북한 번호판만 있으면 개성공단에 갈 일 있을 때 번호판을 떼서 붙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뭐 휴대폰 맡겨야지, 저 블랙박스 떼어야지, 내비게이션 떼어야지. 절차가 이제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정을 미리 등록을 해서 들어가는 타임이 있잖아요. 8시 30분 타임, 9시 타임. 그 시간 전에 못 들어가면 왔다가 도로 가야 됩니다. 야, 그러면은 내 차를 가지고 가는데 미처 주유를 못했어요. 예. 돌아올 때 기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개성공단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괜한 걱정하셨구나. 그 주유소는 그럼 기름값 되게 비싸겠네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보다 쌉니다. 면세기 때문에. 거기는요, 술도 면세고요, 담배도 면세입니다. 물가 싸지. 오늘 아주 재밌는 거 많이 주시네요. 자, 지금 개성공단에서 11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참 놀랐습니다. 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시게 됐어요? 부산에 있는 이제 의사들이 중심으로 한 의료 봉사단체가 생겼고, 아무래도 환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진료소가 필요하다 해서 진료소를 세웠는데 한 3개월씩 이렇게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봉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3번째로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만 하려고 하다가 이 분단의 현실, 또 북한의 현실 보면서 이 역사적 현장에서 조금만 힘이지만 내가 뭔가 통일에 기여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3개월이 3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11년이 되었습니다. 봉사가 뭐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11년 동안 하신 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근데 개성공단 안에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개성공단이 시작됐을 때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갈 때마다 가방에 그냥 비상약을 한 가방씩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거야 뭐 아프거나 두통이나 이런 것은 상비약은 처리됐는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뭐 발파 작업이라든지 새로 공장을 짓는 시범 단지만 있었을 때니까 새롭게 공장을 짓다 보면 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막 피가 흘리고 뭐 뜯어지고 근데 그거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소위 말하는 응급 후송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이 생기게 되었고 병원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왜냐하면 어디든 치료할 수 있고 급하면 남한으로 후송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규모가 예. 종합병원처럼 뭐 과별로 다 있나요? 아니면 아니 처음에는 이제 진료소 수준이었습니다. 남북이 따로 있었는데 북한 그 진료소를 가니까 컨테이너 하나 거기에 아무 장비도 없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리고 약품도 대아산 있잖아요. 거기서 공급해주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협력병원을 짓고 약품이나 장비나 시설을 갖춰주고 또 의료진의 임금을 주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병원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병원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아 예. 처음에는 이제 행정부장, 왜냐하면 이제 뭐 타이틀이 있어야 되니까 살림을 하는 행정부장으로 갔죠. 나중에 이제 행정부원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뭐 병원의 부원장이라니까 아주 부러워했는데 의사인 줄 알았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자벽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하는 청소부였고 환자 오면 접수하고요, 통계 내고요, 관리총국에 노임을 바치러 간다고 합니다. 노임을 바치러 갔고요. 그다음에 뭐도 했냐면 엑스레이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급히 후송을 하는데 그 응급차를 누가 몰았는지 아십니까? 그 응급차를 누가 몰았는지 아십니까? 김 기사 제가 운전했어요. 다 하셨네요, 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병원에도 이제 응급차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치고 한 사람들을 통근하는 버스에다 싣고 후송을 했어요. 기다렸다가. 그러니 그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한에서 저 북한에도 응급차를 사서 주었죠. 봉사하러 갔는데 완전 병원 살림을 다 하신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하시면서 북한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셨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한 번은 그 참사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김 선생, 남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빨갱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뿔 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머리를 들여대면서 한번 만져보시라요, 뿔 달렸나? 재밌네. 이야, 그런 대화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방공 포스터를 많이 그렸는데 그때 북한에서 늑대가 한 마리 내려오는 건 그린 적이 있다고 한적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겁내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변한 것 같습니까? 막 그러면서 유연하구나. 저도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니까 응? 니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특정하는 미제놈들한테 빌붙어서 아양 떨면서 빌어먹고 산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질 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안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고. 우리의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옷차림이라든지 그 풍성한 모습을 보니까 거지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차량을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대 대주잖아요. 초창기에 시범단지에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조 사람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시위하려고 남측에 있는 차 다 몰고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하면 이제 천전이 되니까 올라갈 때마다 막 짜증을 냅니다. 이거 오늘도 오는데 말이야. 차가 막혀가지고 말이야. 내 청주에서 말이야. 서울을 지나는데 말이야. 하늘이 시커멓고 막 코가 왜 그렇습니까? 차 때문에 그러지 뭐 차 때문에. 차가 몇 대나 됩니까? 한 2천만 내야 된다는 거죠. 자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연기가 난다 그러니까 또 매연 때문에 못 살겠어. 매연 게 못 난다니까 또 한 친구가 또 웃기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차가 있지만 안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놈에 나는 놈이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고백도 듣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차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자전거도 없습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다릅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땐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선생님 변사하셔도 되겠어요. 이게 영화 틀어놓고 왜냐면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북한 말도 하시고 해서 아니 이런 대단하세요. 말은 뭐하지만은
제가 이쪽으로 왔으면 아마 우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MC 앉으셨어요. 제 꿈이 옛날에 원맨 쇼가 제 꿈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옛날에 쓰리보이, 쓰리보이, 넘버원, 백남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북한 의료진인데 다치진 않았는데요. 좌측에 있는 분이 이제 소장이고 외과 의사입니다. 그다음에가 산과라고 그러죠. 북한에는 산부인과. 그다음에 그 두 여성 동무는 저 간호사 동무들이고 우측에는 내과 의사 동무입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올라간 거는 우리가 북한 근로자들 다 진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료받는 걸 원치 않고 왜냐하면 우리도 의료 수준이 세계 수준인데 그래서 세계로부터 많은 의사들이 배우러 오는데 왜 우리가 남한 의사에게 진료합니까?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진료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프다는 것은 취약점입니다. 장점이 아니고 고려할 것이 아니잖아요. 환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남한 의사하고 만나는 걸 꺼려야 해서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남북협력병원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병원에도 2명의 의사가 파견돼 왔고 북측 의사들이 그다음에 북한 간호사들이 2명이 또 충원이 돼가지고 북한 의사 2, 북한 간호사 2명이 함께 진료를 했습니다. 그 약품은 남한 걸 쓰고. 자, 다음 사진은요? 어머 예쁘다. 요 이제 북한 간호사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뭐 이름 밝힌 뭐 강동모고 우측에 있는 동무는 유동모입니다. 성격도 좀 다른데 환자가 없을 이제 오후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냥 기타를 뭐 여기도 보니까 동무들 다 아콘, 손풍금, 뭐 기타 잘 치는데 저도 그러고 부르면 뭐 완전 합창단이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끔 초청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강동무가 선생님이 이리 와보십시오. 이 노래는 특별히 배워서 사모님께 불러주면 초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나 그랬더니 안해의 노래. 안해 노래. 저 사람들은 아직도 고를 씁니다. 안해. 네. 안에 있는 태양. 우리 남측의 사우스포 우리 결혼한 동무들 같이 사는 여성 동무가 안에 있는 태양이라고 믿습니까? 밖에 있는 태양 같은. 그럴 리가요. 바깥일 하시는 분이라. 예, 이 노래를 배우다가 불러줬더니 불러준 적이 오랜데도 입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내려가질 않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숙 동무를 제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라고 생각하고 현숙 동무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 보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기분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기분이에요. 네. 살펴주는 그 눈길 피할 데 없고 젖어 있는 그 손길 말을 새 없네 사랑 없인 잠시도 못 사는 마음 저를 위해 바친 것 하나 없어라 아내여 아내여 그대는 나의 길동무 브라보. 선생님 왜 이제야 나오셨어요? 너무 깜짝스럽게 북한 노래를 또 이만갑이 이 촬영장에서 이렇게 뚝뚝 들어오니까 뭐랄까 서프라이즈를 받았달까 프로포즈를 받았달까 막 이런 오, 아메리카노. 프로포즈 받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서프라이즈를 받았다. 그거 과쯤한 건 알고 있는데 네. 아니 현숙 씨 요즘에 많이 설레요 여기 와서. 그때 손호영 씨랑도 좀 그러셨고. 밤마다 그대 품에서 사랑스러운 손길을 나 느낄 수 있게 난 그대의 작은 테디가 아니 내가 여기서 이만갑이 나를 다시 여자를 살려주는 것 같아서 역시 사진까지 이렇게 보니까 확 와닿는데요. 북한 의사분들하고 남한 의사분들하고 같이 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식으로 같이 진료를 하신 거예요? 북한 의사들은 북한 근로자들을, 또 남한 의사들은 남한 근로자를 진료하는데 장기 입원을 거기는 할 수가 없고요. 바로 이제 후송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 여성을 한 20대 초반의 여성 근로자가 왔는데 세 개가 이렇게 프레스해가지고 덜렁덜렁 하는데 접합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하면 뭐로 해야 돼요? 마취 주사를 맞아야죠, 그죠? 진통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것도 놓지 않고.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의료 수술 칼로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뭐냐면 전기줄을 끊는 립바 있죠? 립바로 뚝뚝뚝. 그래 우리 남쪽 저기들이 막 할 때죠. 와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당당하게? 소란 피지 마시라요. 우리는 원천적이고도 근본적인 수술을 합니다. 이야. 뭐냐면 이 잘라내면 뭐 드레싱도 필요 없고 그 외에 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뚝뚝뚝 잘라. 그래서 잘라. 자 그걸 보면서 참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그런 자세조차도 참 다르구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참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면 북한 그 환자들은 대부분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예, 환자들 저 보면요 제일 많은 게 소위 뭐 위장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저 제일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 뭐 체제 속에 막 서로 감시하고 뭘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두통도 많고요. 이제 그런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뭐 해충약을 많이 구하러 왔죠. 구충제. 그 변을 보면 해가 막 나오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인데 그 해충약을 뭐 타다 먹으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 저요? 예, 네, 연배면 홍성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 성냥갑에다 이제 변을 받아오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직도 해충이 많아가지고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줬지만은 가끔 와가지고 선생님 해충약 없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족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뭐를 많이 가져오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스를 많이 가져옵니다. 가스. 연탄가스에 중독되고 또 그다음에 불을 떼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대로 방이 되겠는데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또 질식이 되고 뭐 해가지고 가스통을 많이 가지러 와가지고 의료 산소를 많이 구입했고 한 번은 소위 말하는 산소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만 달라고 그래서 가스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저 대하산에서 저 공업용 가스통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 그 용접산소요? 그래, 용접산소. 그래 무슨 소리냐고 이 공업용 산소는 이게 불순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면 몸에 오히려 해롭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업용 산소하고 의료 산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량의 의료 산소를 늘 준비했다가 주곤 했죠. 그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완전 만병통치인 줄 알고 와가지고 맞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비타 음료가 있잖아요. 이거 남측 사람들은 그렇게 비타민을 하루에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전부 다 그게 약인 줄 알고 그건 저 필요한데 그걸 많이 좀 원하죠. 그거 뭐 사다 주면 좋다고 그러죠. 비타민 뭐 해가지고. 그 개성공단에 계시면서 또 재밌었던 거 어떤 게 있어요? 예, 그 동요 중에 산토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토끼죠. 예, 그 산토끼가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산토끼가 재밌다니요. 우리랑 다른가요? 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절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후반절에 가니까 뭐 맘마 먹으러 가지요. 뭐 그래서 속으로 참 배고픈 동네니까 가서도 맘마 먹으러 가자. 산토끼 맞아. 산토끼 맞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여기 있는 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충깡충 뛰어서 맘마 먹으러 가지. 그래 맘마 먹으러 가지. 맘마 먹으러 가지. 예. 그렇게 원래는 뭐죠? 헷갈린다.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요?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야 근데 그게 배고픈 거면 우리가 더 불쌍한데요? 알밤 주워오는 건데. 다시 개성공단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뭐세요? 통일이 저는 이 시대 최대의 우리 민족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을 가보니까 개성공단이야말로 통일의 연습장이요 훈련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가면서 통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제일 소원이고요. 그래서 남남북녀가 됐든 남녀북남이 됐든 1호의 결혼식을 주례하는 게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땀이 질복하더라고요. 질에 이렇게 튀어가지고 다리가 날아가고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승자 발견하면 무조건 사살, 터벅으로 MDL까지 갔습니다. 고향 생각이 언제 제일 많이 나세요? 혼자 있을 때 좀 생각나요. 혼자 있을 때 어머님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봅니다. 오늘 이만갑에 모신 이분은요, 바로 작년에 휴전선을 넘어서 오신 북한 군인입니다. 예. 이만갑 사상 최초고요. 이분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블라인드로 이야기 나눠야 되는 점 미리 시청자분들에게 양해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윤철 씨,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염윤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7년 DMZ를 건너서 기술한 북한군 병사 엄윤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방송에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셨습니까? 솔직히 고민 좀 많았습니다. 저 신상 정보도 좀 그렇고 또 여기는 북한에 계시는 가족들 또는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친구들 그분들은 좀 죄송스럽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북한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휴전선을 넘어오셨다고 하는 건 곧 그 최전방에서 근무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북한 기순병사 소식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최전방 근무자들은 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북한군에서 최전방 배치 군무 성원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출신 성분이고 두 번째가 신장, 세 번째가 학력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보는 게 중도심을 많이 보거든요. 기본 사상 정신을 많이 봅니다. 좀 엄숙합니다. 일반 군대 달리 최전방 GP 근무하니까 한 11명 정도 승인 받습니다. 꼽는다면 학교, 교원, 그다음에 소련단 지도원, 책임 지도원, 인민반장, 그다음에 담당 보위 지도원, 보안원 이렇게 해가지고 11명 정도 이런 사람들의 보증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고 보통 시군에서 이렇게 모이는데요. 제가 선발할 때도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생긴 분이 오셔가지고 배를 이렇게 세워놔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 속에서 키가 좀 크고 좀 신장 쪽으로 좀 건장한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20명 정도씩 선발하거든요. 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부대에? 국군과 대치돼 있으니까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이게. 이미지를 많이 봅니다. 키가 모두 173 이상. 그러면 윤철 씨는 지금 키가 몇 정도 되세요? 북한에서는 174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키를 재니까 178로 나왔습니다. 178. 진짜. 그동안 또 잘한 거예요. 그것도 봐야죠. 3cm 컸습니다. 진짜? 대박. 어린 나이에 왔으니까. 어린 나이네요. 그 이만갑에서 뵌 군인분들 중에 가장 키가 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예, 어떻게 생기셨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미남이시네요. 진짜 미남이시네요. 콧날이 딱 섰네. 윤철 씨께서도 충성심이 좀 높은 집안 출신이신 거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엘리트 집안이죠. 엘리트 집안이구나. 평양에서 좀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또 어머니는 또 당 일군이고
그러니까 그런 충성분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네. 아버님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험담, 네 그걸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지만 북한 정권의 그 세뇌 교육에 이렇게 됐으니까 자식으로서도 신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런 충성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마 민경 군대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세뇌 교육이 익히 들어서 굉장히 무서운 걸 익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키 크고 충성심만 좋다고 해서 최전방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각도 시군에서 선발해가지고 오는 게 보통 30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또 테스트를 합니다. 또 테스트에서 보통 3차례 정도인데 그 3차례가 보통 사상 검증하고 신장 체력 검증하거든요. 네. 근데 신장 체력은 둘째고 기본은 시상 검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방법도 좀 유치하죠 좀. 그러니까 신병이라고 하면 어쨌든 부모들과 헤어져가지고 군대 나온 지가 한 달 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아직도 학생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이야기판을 펼쳐놓고 그 집에서 본 영화 이야기 좀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젊은 사람들은 좀 충동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본 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싶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유도하거든요. 뭐 아래 거 봤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이 오가는 속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반성문을 이렇게 놀아주면서 간대역 용서해주겠으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과 뭘 불순독한 물을 봤으면 그걸 본 거에 대해서 자수하라. 자수하면 용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순진하니까 어리니까 그 쓰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안 써도 다시 또 줘요 백지를. 내가 안 쓴다 하면 내가 정 못 봤다면 누구 보는 걸 봤다 그런 것도 쓰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형태는 저희 아버님이 또 당성 검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게 그런 방식이 북한 정권의 수법이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썼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간신히 남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테스트를 3번이나 보면은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남나요? 저희 기수에서 300명이 신병 교육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치된 건 80명입니다. 80명. 220명은 뭐 떨어져가지고 일제대 보병 또는 경보, 그다음에 탱크 부대 이런 데로 구성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선발된 인원들이 말입니다. 모두가 노동자, 농민 자식들이거든요. 선발된 사람이? 네, 선발된 사람들이. 왜요? 보니까 간부 자식들은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MP3나 또는 USB 통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어쨌든 외국 정보를 많이 접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사상을 주입받잖아요. 그렇죠. 받으니까 약간 그런 분들 다 썼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렇게 엄청난 테스트를 거쳐서 또 이렇게 최전방에 가신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 대우도 뭔가 달랐나요? 그렇지, 좋았겠지. 네, 그랬나요? 네, 실제 북한군 쪽을 보면 거의 90%가 자급자족을 합니다. 실제 군대 나가면 총을 쥐고 적을 지게 되겠는데 삽을 들고 헛발을 들고 땅을 두시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쥔 농사꾼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는 북한 군 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생활상 고충이 많거든요. 전방도 농사를 지습니까? 네, 전방 농사 짓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북한 최전방이죠? 그쪽에 목함지뢰부터 시작해서 대전차 지뢰가 굉장히 많다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콩 심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쪽에서도 그 비무장 지대 안에 지뢰들 다 철거를 했습니까?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대 철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땅 두시기를 하다가 지뢰 이렇게 튀어가지고 다리가 날아가고. 아니 그 진짜 중요한 땅이고 군사 지역인데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최근 년간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전선 예비 물자라는 그 미명하에 민경 GP하고 GOP 사이에다 땅을 두셔가지고 거기다 콩하고 콩냉이를 심고 또 배추, 남새 같은 거 심습니다. 실제 심어가지고 100% 군인들한테 돈 벌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죠 거의 90%를 그러니까 장교들이 그걸 팔아먹죠. 아이 너무하네요. 이상하다. 저기 혹시 하루에 밥은 어느 정도 먹습니까? 일반적으로 민경 구분대라고 하면 북한 인민무력부 쪽으로 13번째입니다. 동급이. 오. 백업 수준 13번째거든요. 네네네. 일반 보병 군대보단 특수하기 때문에 네. 공급이 세다고 합니다. 북한군에서 하루 공급량 백미가 800g 나옵니다. 800g이면 한 끼 250g 정도 먹거든요. 근데 장교들의 절도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수분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한 끼당 100g 정도 됩니다. 100g이요? 네, 100g. 네. 아 이게 뭔 얘기예요? 물을 5배 넣으면 죽이에요? 네, 죽이죠, 죽. 아. 그러니까 죽인데 죽을 또 이렇게 식혀가지고 네. 햇빛에다가 말리거든요, 이게. 딱딱하게. 네, 말리고, 그러니까 말리니까 밥알은 게 터져가지고 더 불고. 네, 토진 채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거든요. 저희 그러면 예. 얼마 전에 왜 JSA 그 판문점에서 오다가 왜 진짜 총 맞고 그랬던 병사 얘기 들으셨죠? 네. 옥수수만 먹은 것 같다라는 그 소견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떠셨어요 그 뉴스 보고? 저는 그게 별다르지 않다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전방에 지키는 군인들의 식생활도 그런 정도인데 일반 보병 중대, 일반 보병 연대 수준이야 어떡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예, 뻔하거나. 아니 왜냐면 키 큰 군인들을 뽑는다는 게 이제 보이기 위한 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치. 유지를 시켜주려면.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안 먹여요? 네, 안 먹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렇게 먹고 예.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말하는 이 북한군은 아무리 영양실조 만나도 정신 하나 가지고 살거든요. 깡으로 살지. 아니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소녀시대 뭐 이런 걸그룹 노래들 막 이렇게 북한에서 들리지 않아요? 네, 들리죠.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전 좀 아쉽게도 이 소년시대 이런 아이유 그런 노래는 좀 흥미가 없었습니다. 아이유를 안다는 게 더 신기한데 지금. 그 군부대에 있으면서 한국 노래 같은 거 듣고 하면 네. 궁금한 게 대북 심리방도 큰 스피커 소리 제대로 들려요? 네, 들었습니다. 실제 이게 하는 걸 이렇게 방송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좀 여러 데서 키니까 좀 파장이 잘 안 잡힐 때도 있어요. 좀 장애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새벽 같은 때 또는 이런 초저녁 같은 때는 조용하잖아요. 그때는 방송이 한개가 딱 켜져요. 그럴 때는 너무나 생명이 들려가지고 아니 그 북한 고위직에서는 그 심리전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듣는 일반 병사의 입장에서는 그 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없는 게 좋습니까? 들리는 게 더 좋죠. 들리는 게 더 좋죠. 아니, 나는 이 스피커 방송이 북한군은 되게 싫어하는구나 생각했더니 사병들은 오히려 있는 게 좋고 안심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지 못하게 막. 그래서 북한에서 파장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진압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압 방송이 그러니까 실력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방송을 진압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윤철 씨 그러면 혹시나 그런 라디오를 들었을 때 혼자 듣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최전방 내에서 탈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조금씩 몰래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또 못하거든요. 북한은 지대가 감시액입니다. 감시. 그래서 감시가 3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군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 한 개 분대당 3명씩 무조건 스파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혀 못해요. 저 솔직히 북한에서 이렇게 살면서 체제가 좀 불확실하다. 예, 북한 정권이 지금 하는 일이 좀 실제 인민을 위한 것인지 좀 의심이 갔댔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대부신이 방송을 들으면서 탈북민들의 증언 자료 또는 근데 이게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심을 내린 거는 태영호 외무상님 말입니다. 예, 그분의 실제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북한 정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대박이다. 최종적으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저도 최전방을 나왔는데 우리 측에서도 북측으로 B라 그러니까 전단지를 보내셨습니까?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서 보내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요. 그걸 보고 어떤 뭐 동기라든지 뭐 심경의 변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것도 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실제 뉴스에 방영된 거는 뉴스에서 방영된 기존 사건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 정권이 숨기고 있거든요. 실제 제가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실제 기존 사건이 많았습니다. 기존 사건은 아니고 실패했죠. 하다가 그 속에는 군인도 있고 또는 최전방 GP 근무자도 있고 또는 이재대 근무자도 있고 나중에는 시민까지 있고 또 그 속에는 한 명은 또 어린 학생이거든요. 학생. 어린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학생 2명이 기순하려다가 또 탈북하려다가 잡혀가지고 생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송됐거든요. 아이고야. 어린애들이. 또 빌렇게 돼가지고 중국 쪽에 브로커가 있잖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이제 DMZ 쪽에도 이제 일종의 브로커라고 특징 지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또 빌렇게 돼가지고 중국 쪽에 브로커가 있잖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이제 DMZ 쪽에도 이제 일종의 브로커라고 특징 지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듣는데 의아한 게 보통 그 휴전선 근처에는 민간인들은 못 오게 통제하지 않나요? 예, 통제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브로커가 일반적인 사민이 아니고 군인이거든요. 군인도 공병 작업조라는 거 있습니다. 그 부대는 다른 작업은 안 하고 DMZ, 그러니까 이 MDL, 그 사이가 지뢰 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사시에 난파 간첩. 그 들어보낼 때 그 루트, 루트, 그다음에 북한군 나갈 때 특수부대 같은 경우. 루트, 그다음에 그 경찰 총국 소속 경찰 조원들이 그 GP 순찰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루트를 밝혀준 사람이거든요. 이제 너무나 오래했기 때문에 이제 루트를 어지간히 알거든요. 여러 개를. 돈도 벌어야 되고. 예, 아니까 그분들이 제대돼가지고. 이번에 판문점 병사가 넘어올 때 바로 실탄 사격을 해서 우리가 유엔 정전 협정 위반이다, 실탄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좀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GP에서 근무 시간에서는 임무 과정에 도주하는 탈북자를 사살하라가 지금 첨부됐다라고 해요, 요즘에. 근데 그게 확실한지. 확실한 게 아니고 완전히 공시화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기순자 발견하면 사살을 하라고. 이미 전에는 발견하면 유도해가지고 생포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사살. 윤철 씨, 그럼 혹시나 저도 영화에서 본 건데 최전방일수록 지하 통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나 계셨던 곳도 지하 통로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지하 통로가 있죠. 있습니다.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신 적도 있으세요?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말은 들었습니다.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북한군이 땅굴 내에서 진입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좀 분포가 제일 많은 건 중부전선 쪽에 많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 휴전선을 넘어올 때 되게 위험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았겠지. 예. 네.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제일 크게는 그러니까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러니까 가족들은 좀 죄스러움. 생사를 같이 하던 친구들에 대한 또 죄속함. 네. 네, 그런 것들로 해서 심리가 복잡했고요. 또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기대 때문에 또 정말 가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어쨌든 심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한국까지 오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래서 거리 따지면 보통 그저 2km 정도 됩니다. 2km. 네. 터벅으로 MDL까지 갔습니다. 터벅으로 MDL까지 갔습니다. 호복으로요? 호복으로? 대박이다. 한국까지 오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래서 거리 따지면 보통 그저 2km 정도 됩니다. 2km. 네. 터벅으로 MDL까지 갔습니다. 터벅으로 MDL까지 갔습니다. 호복으로요? 호복으로? 대박이다. 아니 정말 팔꿈치 다 해질 정도 아닐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시간은 그저 걸으면 15분 정도 걸릴 시간입니다. 네. 근데 돌파하는 게 2시간 걸렸습니다. 어떡해. 깊이, 그러니까 MDL 넘어서부터 인지되는 게 잡는 게 땀이 질퍽하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게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요. 북한, 그러니까 이제 한국군보다 북한군이 더 무섭더라고요. 아 뒤에서 쏘는 네, 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희망 가진 게 국군은 그러니까 기순병을 사익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고하게 가졌거든요. 또 더욱이는 정확히는 국군 쪽에 그러니까 DMZ 말입니다. 네네. 그쪽엔 지뢰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혹시나 네. 최전방에 계실 때 한국 노래 좀 들으신 게 있으면 무슨 노래 좋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제일 감정을 좀 많이 사는 게 아마 한국 노래도 한국 노래겠지만 특히 북한 노래를 틀면 완전히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자복금 나갔을 때 저 고향의 봄 들었습니다. 저 한국 쪽에서 틀더라고요. 그걸 새벽 시경에. 근데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가 살고 하기 진 달래 붉은 꽃에 사기 진 달래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소연 씨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어린 친구들이 가족을 남겨두면서 그 아픔을 안고도 탈북하잖아요. 예. 또 많은 탈북민들이 또 이렇게 탈북을 했고 아마도 마음속에는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라는 가족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다 안고 살아갈 것 같아요. 일단 뭐 같은 군인으로서 이 친구는 민경 쪽에 그쳤던 거, 나는 해안 그쪽에 서초라면 이 친구도 알아듣겠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친구가 이야기할 때 좀 많은 부분이 되게 공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넘었고 지금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게 좀 잘 알고
그냥 친구한테 뭐 한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살라. 그냥 그 말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씨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고향 생각이 언제 제일 많이 나세요? 혼자 있을 때 좀 생각나요. 혼자 있을 때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예. 제가 친구들과 해수욕을 하고프고 예. 좀 먹고픈 거는 어머님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픕니다. 예. 지금 목이 메이고 약간 눈물이 나실 거예요. 저 사실은 그림자 속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도 윤철 씨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고 지금 외롭고 아픈지도 좀 느낌이 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대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나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북한에 있을 때 IT 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T 잘해가지고 컴퓨터 공학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두 명의 배신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신고할 뻔했어요. 여기 북한인데 우리들이 놀러 온 것 같지 않아? 하루아침에 누나하고 저가 보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